잘 쉬고 오셨습니까? 이제 부동산 투자 시 현금 흐름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그냥 종합해서 얘기해보면 부동산에 투자할 때 비싸니까 내 돈만 갖고 투자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내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내가 결국은 소유하는 사람이 있었죠. 우리는 다 무슨 투자자였죠, 여러분? 지분 투자자. 그래서 지분 투자자는 목적이 있었어요. 투자의 목적이. 보유기간 중에 놀리지 않고 임대해서 임대 수입을 목적으로 했었죠. 그래서 보유기간이 주가 되면 걔는 투자였고, 보유기간 중에 임대 수입이 아무런 목적이 아니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양도 차익만 목적이 있다면 걔는 투기라고 했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투자를 할까 말까 따지는 건 그 부동산 투자를 통해 나가는 돈 지출액과 들어오는 돈 수입액을 따져서 수지 맞으면 투자하고 작으면, 수지 맞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익과 지출의 크기를 이제 비교를 해주는 건데, 우리가 화폐 시간가치 기술을 왜 공부했냐? 투자의 정의상 지출은 현재 나가는 돈이고 수입은 미래 들어왔잖아요. 그럼 시점이 다른 두 개의 돈을 단순 비교해봤자 의미가 없죠. 가치가 서로 다른 돈이니까. 투자 결정의 시점이 현재이므로 우리는 미래 수입을 뭐로 고쳐서? 현재 가치로 고쳐서 비교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미래 수입,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고치는 할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죽어라고 공부한 거죠. 전 시간에. 그 내용이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과연 부동산 투자 시 각각의 단계별로 어떤 단계가 있으며 그 단계별로 현금 흐름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이제 공부를 해야 진정한 투자 분석 기법으로 들어가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시에 현금의 흐름을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부동산을 일단 사야 되겠죠. 사서를 뭐라고 하냐면 취득한다고 얘기를 해요. 취득 시에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이 나갈까요? 돈이 들어올까요? 건물을 취득한다는 얘기는 돈을 지출하고 건물을 산 거죠. 소유권을 취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득 시에는 집 나가는 내 돈이 있겠네요. 그때 집 나가는 내 돈을 세 글자 뭐라고 했었죠? 지분액이라고 했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보유기간 중에 집 나갔던 지분액이 한 방에 다시 들어오나요? 그게 아니죠. 내가 만약에 3억 주고 샀다, 보유기간 중에 3억이 막 나눠서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럼 보유기간 중에 놀리지 않고 임대하면 임대 수입이 들어오겠네요. 그래서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임대 수입 자체가 투자의 목적이고 임대 사업이 이 사람의 영업이니까 영업 소득이라고 하겠죠. 임대 수입을. 그럼 보유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득은 영업 소득을 통한 이득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한다? 소득 이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소득 이득.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이 썩어 문드러 없어질 때까지 보유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당연히 일정 기간 보유하고 다시 되팔겠죠. 파는 걸 뭐라고 하죠? 양도 또는 처분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양도 시에 내가 샀을 때보다 그 건물의 자본 가치가 증가했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만큼은 자본 가치 증가를 통한 이득을 누릴 수 있다? 언제? 양도 시에.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양도하게 되면 건물이 이제 팔았어요. 그럼 취득 시에 집 나갔던 내 돈, 목돈이 이제 다시 복귀해서 들어오겠죠. 그래서 양도 시의 현금 흐름은 기본적으로 지분이 복귀하는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소득이 딱 발생하면, 이건 정말 중요해요. 소득이 딱 발생하면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린 다 지분 투자자라고 했습니다.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소득을 다 손에 쥐게 되나요? 그게 아니라 뭔가 이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만큼을 빼고 손에 쥐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 들어간 경비가 있다면 그 경비만큼은 빼고 손에 쥐게 되는 거잖아요. 되셨죠? 그래서 첫 번째 1차적으로 경비를 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동산은 고가성을 떼어요. 그러니까 내 돈만 갖고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투자자가, 지분 투자자가 투자를 할 때 참여하죠? 이 투자에? 저당 투자자, 은행이. 그럼 은행이 한마디 하는 거죠. 너 이 건물 사고 싶어? 근데 10억인데 너는 돈이 지금 5억밖에 없잖아. 그럼 내가 5억 빌려줄 테니까 나한테 임대 수입을 달라고 해야 돼요? 이자 수입을 달라고 해야 돼요? 이자를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뭐라고 한다? 저당 투자자.
지금 표현이 좀 어렵지만 결국 비싸니까 남의 돈을 빌렸다는 얘기죠. 그럼 발생한 소득에서 경비 뺐어요. 그래서 이 경비만 빼고 손에 쥐게 되는 줄 알았더니 이제 남의 돈도 빌렸으니까 남의 돈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당을 갚고 남의 돈 갚아야죠. 그래서 보유기간 중에 이제 다달이 나가는 원리금이 있으면 걔를 갚겠죠.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손에 쥐게 되나 봤더니 해준 거 하나도 없으면서 때만 되면 나타나서 뜯어가죠. 뭘 뜯어가요? 세금을. 그래서 세금까지 낸 후에 지분 투자자는 최종적으로 손에 쥐게 될 거잖아요. 맞나요? 그럼 이제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건물 하나를 살까 말까를 따질 때 수익이 큰지 작은지를 가지고 판단을 내릴 텐데 소득이 큰지 작은지를 가지고 만약에 경비와 저당과 세금을 빼야 되는데 얘들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발생된 소득만 갖고 이 금액이 큰 걸 보고 투자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어마어마하게. 그 다음 저당에 대한 이자도 엄청나게 많이 갚아야 돼요. 그리고 세금 냈더니 손에 쥐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얘는 제대로 된 투자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를 할 때는 들어오는 돈, 소득만 중요하다. 나가는 돈들도 중요하다. 나가는 돈들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비, 저당, 세금을 고려해 줘야 된다. 고려해 주지 않아야 된다. 고려한 후의 수익을 가지고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세금을 낸 후의 수익은 무슨 수익일까요? 세전, 세후 수익이겠죠.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MM으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게 저하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소득이 발생하면 거기서 순서대로 뺍니다. 경저세를 빼요. 따라해 보세요. 경저세.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경은 뭐예요? 경비죠. 저는 뭐예요? 저당이죠. 세는 세금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보유기간 중의 내용이나 양도시의 내용이 딱 나오면 소득 발생했다. 거기서 경저세를 순서대로 빼요. 이것만 안 헷갈리시면 이 부분의 내용은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걸 외워버려야 돼요. 보유기간 중에 현금 흐름에 대해서 가능한 조소득부터 시작해서 세후 현금 수지까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얘를 다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던져놓고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세요. 죽어라고 써서 외우세요. 그러면 제가 마법사가 아니겠죠. 저는 여러분의 편인 마법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고 외우실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저하고 한 가지 약속을 하실 거예요. 지금 이름이 가능조소득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부동산학개론 책을 교수님들이 쓰셨을 때 뭐라고 쓰셨냐면 가능한 총소득을 가능조소득이라고 했어요. 한자로 조가 총이래요. 총. 그러니까 가능한 총소득이에요. 근데 조소득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 기출문제를 보면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최근의 기출문제는 이때 이 조자를 총으로 바꿔서 써요. 가능총소득, 지금 유효총소득 이렇게 쓴다고요. 똑같은 거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왜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이라고 적었냐면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외울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튀어나와요. 그리고 그걸 외워놓으면 이 부분의 문제는 하나도 안 헷갈리고 다 풀 수 있단 말이에요. 되시겠죠? 조가 총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조총. 조하고 총하고 같은 겁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가능조소득부터 시작해서 가능조소득은 어떤 개념인지,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이 뭔지, 기타 소득이 뭔지, 영업경비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부채 서비스액은 어떤 개념인지, 영업소득세는 뭘 의미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공부하는 게 이 공부의 끝이란 말이에요. 일단 보유기간 중에 현금을. 그럼 첫 번째부터 들어갑니다. 가능총소득, 가능조소득의 이제 계산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건물 하나 있으면 그 건물에서 보유기간 중에 1년 동안 가능한 총 임대 수입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가능한 거라고 해서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영어를 기억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개념인지만 이제 보세요. 5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5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어요. 이 5층짜리 상가 건물은 제가 환상적인 건물이라고 얘기를 항상 했던 건물이에요. 이제 보세요. 이 5층짜리 건물의 한 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위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단위당 임대료가 월 단위로 월 임대료가 1,000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투자의 단위를 1년 단위로 끊어서 각각의 임대 수익 등을 판단해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얘는 월 1,000만 원이니까 얼마를 곱해줘야 돼요? 연간으로 고치기 위해선 11을 곱해주겠죠. 그 11을 곱하면 1억 2천만 원이 나옵니다. 1억 2천만 원이 연간 한 층의 임대 수입인 거죠, 지금. 연간 단위당 임대료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건물 몇 층짜리 건물? 5층짜리 건물이죠. 점점 환상적이 돼가고 있어요. 5를 곱하면 얼마가 나와요? 6억이 나오죠. 계산이 되죠? 그럼 이 6억은 이 건물의 가치가 6억이라는 얘기인가요? 이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면 1년에 가능한 총 임대 수입이 6억인가요? 1년에 가능한 총 임대 수입이 6억이잖아요. 네, 이 건물만 보유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런 건물 하나 있으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1년마다 얼마씩 꽂히네요? 6억씩? 그럼 공부해요? 탱자탱자 놀아요? 탱자탱자 놀아야 되겠죠. 그럼 그때 꼭 누구에게 연락해서 같이 놀아요? 저한테? 그럼 그때는 내가 그런 건물이 있는데 너랑 뭐 하려고 친하게 지내?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럼 연락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지금처럼 단위당 임대료를 줄 때 월 단위로 주면 우린 연간으로 고치기 위해서 1년 12달이죠. 12를 곱해요. 만약에 단위당 임대료가 분기로 주면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니까 얘는 4를 곱해줘야 되겠죠. 12로 만들려면, 연으로 만들려면. 그럼 이번엔 단위당 임대료가 전반기에 얼마라고 줘요. 그럼 1년을 반으로 쪼개놓은 거잖아요. 전반기, 후반기 이런 식으로 나눈 거니까. 그럼 얘는 얼마를 곱해요? 반기라면 문을 곱한다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다 뭘 곱해요? 2를 곱하겠죠. 2. 지금도 농담이었는데 무슨 농담인지 못 알아듣죠, 지금.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서 이제 뭘 만드는 거예요? 연간 단위당 임대료를 만든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너무 꽂힌 거야. 뭘 곱하는데 강박이 생겼냐면 12 곱한다, 12 곱한다가 이제 기억이 난 거예요. 누가 곱하라고 했죠? 그때 그놈, 제가 곱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곱했는데 문제는 뭐라고 줬냐면 연간 단위당 임대료가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럼 여기다가 11을 곱해야 돼요? 그냥 써야 돼요? 얘는 그냥 써야 되는 거죠. 11을 곱하면 12년이 되니까 주의를 해두시면 돼요. 그럼 지금의 이 가능한 총 임대 수입, 가능한 총 소득 6억은 단 한 층도 비지 않고 빌 공짜, 공실 발생하지 않고 찰 만짜, 꽉 차서 돌아갈 때 가능한가요? 만실시에 가능한 총 임대 수입이잖아요. 그래서 연간 만실로 단 한 층도 공실 없이 임대야 가능한 총 소득이다. 꿈의 소득인 거죠. 꿈의 소득. 이런 일은 현실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이제 현실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5층짜리 건물입니다. 3층 잠깐 빌 수 있을까요? 3층 잠깐 임차인이 방을 빼고 다음 임차인을 받아들이기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까지 비어있을 수 있죠. 그게 공실이죠. 그럼 공실 발생하면 누가 임대료를 주나요? 들어오지 않겠죠. 그래서 3층에 공실 발생했어요. 느낌 꽂혀요. 아, 가능한 것에서 공실 발생하는 만큼은 더 해야 되겠다, 빼야 되겠다. 빼야 유효하게 내가 손에 지게 되는 게 계산이 되겠네. 이 느낌 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4층은 공실이 아니에요. 4층에 B가 살아. B라는 사람이 임차인이에요. B가. 근데 B의 장기는 B가 4층에 사는 순간 왠지 불길했는데, 불길했는데 이 사람의 장기는 BJR이래요. BJR은 배째라. 그러니까 임대료를 지불하는 대신에 배만 자꾸 내밀어. 그럼 이 사람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불량해요, 불량하지 않아? 불량하잖아요. 그래서 불량부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공실이 발생하고 불량부채가 발생하는 만큼은 가능한 총소득에서 빼줘야 현실성을 가미할 수 있게 된 거죠. 유효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공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빌 수도 있고 차 있는데 임차인이 배째라 배를 내밀 수도 있으니까 불량부채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만큼 더한다 뺀다 빼주겠죠.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가능한 총소득에 가능한 총임대수입의 5% 정도가 발생한대요. 시험 문제에서는 얘가 5%다 6%다 또는 10%다 문제에 주어집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 이번에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 5층짜리 건물에 지금 계속 우리가 5층짜리 상가 건물을 사서 임대하는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5층짜리 건물에 임대인인 내가, 지분 투자자가
돈독이 올라서 전층에다 다 자판기를 놓았어요. 자판기 수입을 누려. 그 다음 임대인 돈독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야. 이번에는 유료 세탁기를 놓고 유료 세탁기 수입도 누려요. 그리고 보통 한 층의 주차 대수는 한 대죠. 무료예요. 그 이외로 추가되는 건 주차비를 별도로 받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수입도 별도로 누려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임대인, 우리 입장에서,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판기 수입, 유료 세탁기 수입, 주차장 수입은 수입인가요? 수입이죠, 수입. 그런데 주된 임대 수입은 아니잖아요. 그럼 주된 임대 수입 말고 기타로 들어오는 수입이니까 무슨 수입이라고 할까요? 기타 수입 또는 기타 소득이라고 하겠죠. 되시겠죠?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가능한 총소득 구해놓고 거기서 뺄 것 빼고 더할 것 더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주된 임대 수입 이외의 유료 세탁기 수입, 자판기 수입 등은 기타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럼 자판기 수입은 가능한 총소득의 몇 프로 발생한다는 개념이 있을까요? 그런 개념은 없겠죠. 그러니까 발생되는 금액을 그냥 문제로 주겠죠, 얘는. 얘들을 따로따로 외우실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발생하는 금액을 그냥 제시해 준다. 그럼 결국 이제 유효하게 지분 투자자가 손에 쥐게 되는 소득은 가능한 총소득에서 뺄 것을 빼고 뺄 것 기억나세요? 공실 및 불량부채죠. 비어있거나 불량한 놈 빼고 더할 것을 더하면 된다. 주된 임대 수입 말고 기타 수입 더하면 된다. 그럼 유효한 총소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빼는 건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 더하는 건 기타 수입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는 유효 총소득 계산할 때 가공기를 해주면 되죠. 따라해 보세요. 가공기. 다시 가공기. 그래서 가능한 총소득에서 공 빼는 거죠. 얘 더한다고 함정판 적 있어요.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 빼고 기타 수입은 더하게 돼 있습니다. 얘도 뺀다고 바꿔놓은 적 있죠. 잡으시면 돼요. 이번엔 영업경비. 우리 소득이 이제 발생된 거예요. 유효한 총소득이 발생된 거죠. 그럼 여기서 순서대로 뭘 빼요? 경저세를 순서대로 빼나가면 되겠네요. 경저세를. 그래서 영업경비를 이제 계산을 해주는데 과연 이 영업경비는 개념이 무엇이겠느냐? 첫 번째, 우리 지금 어느 기간 중에 어느 단계에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있어요? 가능한 총 임대 수입을 계산했다는 얘기는 보유 기간 중의 내용을 따지고 있죠. 그럼 보유 기간 중에 임대해 주는 게 결국 영업이었잖아요. 그럼 결국 보유 기간 중에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경비는 영업 경비일까요? 영업 경비겠죠. 되세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보면 보유 기간 중에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아니라 취득하기 위한 경비라면 영업 경비 아니겠네요. 양도시의 경비라면 영업 경비 아니겠네요. 그래서 취득 시에 내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거기에 붙는 부가세들, 그리고 취득 시의 중개보수, 영업 경비에 포함 안 되겠죠. 그럼 양도시에 내는 양도소득세 똘마니로 붙는 오징어에 땅콩 달라붙었었죠.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양도시의 중개보수는 이 영업경비에 들어가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영업경비는 어느 기간 중에 영업하기 위한 경비예요? 보유 기간 중에 제대로 임대, 영업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취득시 또는 양도시 경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가 포인트인 겁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가 왜 포함되지 않는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보유 기간 중에 보유 자체에 대한 세금이 뭐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상가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임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보유 자체에 대한 세금, 그게 뭐였죠? 보유 기간 중에 재산세. 근데 건물이 한 채가 아니야. 그럼 넌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겠네? 종부세. 그런 게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영업경비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계산했냐면 가능한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 빼고 가공기, 기타 수입을 더했어요. 그래서 유효 총소득까지 구했네요. 여기서 빼는 이게 소득이니까 경저세의 영업경비를 뺀 거죠. 고로 중요한 포인트는 보유기간 중에 경비는 무슨 경비라고 부른다? 영업경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 여러분,
금에서 불순물을 뺀 게 뭐예요? 순금이죠. 그럼 오뚜기 순후추 기억나세요? 후추에서 불순물을 뺀 게 뭐죠? 순후추죠. 그러니까 앞으로 빼는 게 나오면 걔는 순수한 거예요. 뭔가를 빼면 순이야, 순. 그때 특히나 경비나 비용이나 지출을 빼면 경비, 비용, 지출을 구분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빼면 무조건 순자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자, 다시 질문이에요. 경비, 지출, 비용을 빼면 뭘 붙인다고요? 순자를 붙인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유효한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뺐죠. 그럼 뭐가 붙어요? 순자가 붙겠네요. 순 영업소득이 나온 거죠. 되셔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계산이 된 건데 그 밑에 내용들을 이제 따로 공부를 하겠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이 영업경비의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 영업경비의 내용을 공부하는 거죠. 그때 이 영업경비에 7글자가 들어가요. 우리 사극 시리즈를 복습해 봅니다. 사극 시리즈는 중전이 나왔었고 소자가 나왔었고 지금 보는 세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중전은 언제 나왔어요, 여러분?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어디서 나왔죠? 동네 버스. 동시몬이론, 버제스의 동시몬이론에 5개 지구가 중전 저 고통이었잖아요. 기억나시면 돼요. 그 다음 지분 수익률. 지렛대 효과에서 구할 때 양반집에서 아들이 부모님께 자신을 낮춰서 부르는 말이 뭐였죠? 소자, 이자를 내고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시 기억나실 거예요. 세 번째 사극 시리즈입니다. 왕의 손자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 왕이 누군지 가르쳐줘야 내가 그 손자를 맞히지.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왕의 아들은 세자죠. 왕의 손자를 뭐라고 해요? 세손. 그래서 세손이 보는 거야. 세손이 봤더니, 지켜보고 있었더니 공정함이 결해졌어요. 공정함이 사라졌어. 결해졌어. 그럼 세손이 유감이에요? 유감. 그래서 공정결, 세손, 유감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공정결, 세손, 유감. 네, 그렇게 따라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개가 다 집어넣지는 줄 알았더니 공정결, 세손, 유감을 깔았어요. 얘 나중에 감정평가론에서 공부할 겁니다. 감정평가론에서 어떤 건물을 놓고 임료를 얼마를 받는 게 타당한 것인가 따졌을 때 임대인은 임대할 때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나가는 비용이 있다면 그만큼을 임료로 더 더해서 임차인에게 떠넘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료를 계산할 때는 항상 임료를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경비를 더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의 그 필요재 경비가 임대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니까 얘랑 똑같단 말이에요. 개념이. 지금 이 영업경비와. 그래서 공정결, 세손, 유감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를 딱 집어넣고 보니 잘 보세요, 여러분. 과연 이 7개가 다 들어가나 봤더니 유효총소득에서 빼는 영업경비에는 공결감이 빠진대요. 왜 빠지나 보세요. 공실충당금은, 공은 공실충당금이거든요. 그럼 공실충당금은 가능한 총소득에서 이미 뺐나요? 그래서 유효총소득이 나온 거죠. 위에서 이미 뺐잖아요. 그런데 영업경비에 또 공실충당금이 들어가 있으면 공실충당금 2번 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위에서 뺐으니까 공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영업경비에는. 어디에서 빼는 영업경비에는? 유효총소득에서 빼는 이 영업경비에는 공실충당금이 그래서 빠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결은 결손준비금이래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지분투자자 입장에서 결손은 뭐가 결손일까요? 불량한 게 결손이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손준비금 이꼴은 뭐냐면 불량부채 충당금입니다. 그럼 똑같은 이유로 불량부채 충당금도 위에서 뺐나요, 이미? 그러니까 지금 유효총소득에서 빼는 영업경비에 결손준비금이 들어가 있으면 이중으로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겠죠. 왜 안 들어가요? 결론. 이미 뺐으니까. 그럼 질문. 순영업소득은 공실충당금이 빠진 다음에 순영업소득이다. 맞나요? 맞죠? 위에서 뺐잖아요, 이미. 불량부채 충당금 빠진 다음인가요? 뺀 후죠. 이미 위에서 뺐잖아요.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감가상각비입니다. 감은. 그런데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영업을 하면 임대수입이 들어왔어요. 그럼 득달같이 누가 달려들어서 뜯어내요, 세금을? 정부가 세금을 뜯어낸다고요.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 소득을 계산을 하는데 임대수입이 들어오면 그 임대수입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진 않아요. 그 임대수입을 발생시키기 위해 들어간 경비가 뭐뭐가 있어? 그래, 그건 경비로 쳐줄게.
그거 빼고 내가 세금 때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인 거죠. 이때 계산할 때 순영업소득에서 출발하면 이자 지급분 빼고 대체 충당금이라는 걸 더하고 감가상각비를 그때 뺀대요.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그때 밑에서 빼잖아요. 그러니까 영업경비 속에 들어있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공감이 갔나요? 이 내용 공감 가세요? 다른 애들 어떻게 살라고 결혼해서 간 거죠?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공감이 갔잖아요. 결혼해서. 얘 결혼준비금이 아니라 결손준비금인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끝나는 거죠.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잘 보세요. 지금 우리는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에서 경비 빼고 저당 빼고 세금 빼는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보유기간 중에 빼는 경비가 영업경비인데 이 경비 속에는 저당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포함되어 있지 않죠. 왜냐하면 당연히 밑에서 빼니까 경저세의 저는 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죠. 뭐라고 문제를 내냐면 영업경비에 부채서비스액이 포함된다 이렇게 문제 함정을 파요. 틀렸잖아요. 그럼 이 영업경비에는 영업소득세는 포함될까요? 영업소득세 포함되지 않죠. 밑에서 빼죠. 지금 경저세 경에는 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겠죠. 당연히 별도니까 그 내용이 됩니다. 되셨죠? 이 개념을 반드시 꼭 기억을 해두시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이제 이 영업경비 계산 정확히 공정결 세손유감이 뭔지 뭐는 포함되고 뭐는 포함되지 않는지를 공부해 보죠. MM으로 어떻게 공부한다고요? 공정함이 결해지면 세손이 유감이다 이렇게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 자 보세요. 어떻게 때리나? 공정함이 결해지면 세손이 유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란 말이에요. 공은 뭐였죠 여러분? 공실충당금입니다. 공실충당금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공실이 발생할까 봐 충당해 놓는 금액이에요. 비용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 정은 정상 운전자금 이자예요. 지금은 정상 이러셔도 돼요. 왜냐하면 정상으로 시작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시험 문제. 정상 운전자금 이자. 그럼 이게 뭔지 설명드려 볼게요. 이런 거예요. 지분 투자자인 우리가 이제 임대인이 우리가 임대를 해줬는데 그럼 임차인이 이제 그 건물을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때 발생한 전기료와 수도료가 있으면 임차인이 내야 되나요? 임대인이 내야 되나요? 임차인이 내야 되죠. 근데 임차인이 전기료와 수도료를 안 내요. 그럼 이 건물 자체의 전기와 수도가 끊길 수 있는 거 같잖아요. 끊겨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그 돈을 먼저 내줄 수 있을까요? 그래야 제대로 임대를 계속 지속할 수 있으니까. 걔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 돈을 정상적으로 굴리기 위해서. 이 운전은 이 운전이 아닙니다. 지금 건물을 임대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위한 자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자금은 결국은 수도료와 전기료 등을 먼저 냈다면 누구에게 받아요? 임차인에게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비용으로 쳐줄까요? 다시 받는 돈이니까 잠깐 나갔다 다시 들어오니까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그런데 그 돈이 먼저 돈이 지불됨에 따라 예를 들어 500만 원을 지불했다 치면 그 500만 원에 대한 기간에 대한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자만큼 뭐로 잡아준다?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상운전자금 이자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자라고 했을 때 포함되는 건,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건 정상적인 것만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만 포함이 돼요? 정상적인 것만. 그래서 건설자금 이자는 포함되지 않고 자기출자금 이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건물을 남의 건물 이미 지어져 있는 걸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어서 취득해요. 그럼 건설자금을 빌려 쓸 수 있죠. 됐나요? 그럼 그것에 대한 이자가 보유기간 중에 나가고 있더라도 이 건설자금 자체의 성격이 취득하기 위한 자금이었어요, 여러분? 보유를 제대로 하기 위한 자금이었어요? 취득하기 위한 자금이었죠? 그럼 취득 시에 취득하기 위한 자금에 대한 이자가 보유기간 중에 나가고 있더라도 보유기간 중에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는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만 포함된다? 정상적인 것만 포함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 결은 결손준비금이었습니다.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했죠? 불량하다고 그랬죠? 불량부채 충당금이었어요. 그리고 세는 세금과 공과금이에요. 보유 기간 중 보유 자체에 대한 세금, 그리고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 등이 포함되는 거죠. 그럼 재산세는 보유 자체에 대한 세금인가요? 그러니까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세금과 포함되지 않는 세금의 기준은 보유 기간 중에 세금이어야 되는 거니까 취득시 세금, 양도시 세금 안 됩니다. 그 다음 경저세에서 나중에 빼는 영업소득세도 안 돼요. 그럼 보유 자체에 대한 세금이니까 재산세는 포함되겠죠. 종부세 포함되죠. 얘들의 똘마니 땅콩들 붙습니다. 그럼 재산세의 땅콩은 뭐였어요, 여러분? 지가 보이시죠? 지방교육세였죠. 얘 옹 보이죠? 농어촌 특별세였던 거 기억나시면 돼요. 얘들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취득세는 포함되나요? 보유기간 중에 영업경비죠? 그러니까 얘는 포함되지 않겠죠. 취득시니까.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의 세금이니까 포함되지 않겠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럼 영업소득세는 건물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과가 된 세금인가요? 아니면 임대 수입이 발생해서 그 임대 수입에 대해서 낸 세금인가요? 임대 수입에 대해서 낸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빼니까 얘는 당연히 포함되지 않겠죠. 건물 자체 보유에 대한 세금만 부과가 되는 거예요. 영업경비로 판단되죠. 그 다음 손은 손해보험료랍니다. 손해보험료의 대표 주자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임대사업을 해보면, 임대를 해보게 되면 건물 자체에 대해서 화재보험 가입해야 되나요? 화재보험료가 나가겠죠. 그럼 화재보험료가 예를 들어 12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년 동안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는 내 생돈 120을 그냥 다 보험사에 내주고 끝날까요? 그게 아니에요. 화재가 정말 발생 빈도수가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재보험에 가입했을 때 화재가 안 나면 일정 금액, 상당히 많은 금액을 환급해줘요. 되돌려줘요. 그럼 지분 투자자인 우리 입장에서 되돌려받는 금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라면 120 중에 100만 원을 돌려받는다면 얘는 비용일까요? 아니죠. 다시 돌아와 버렸으니까 비용이 아닌 거죠. 그래서 비용이려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다시 들어오지 않아야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급금은 비용이 아닙니다. 그럼 환급되지 않는 금액도 있겠죠? 환급되지 않는 금액. 보험회사가 이걸 먹고 사는 거죠. 그럼 120 중에 100만 원은 환급받았어요? 그럼 20만 원은 환급받지 못했네요? 그럼 그만큼은 뭐죠? 제대로 보유하기 위해, 임대하기 위해서 들어간 경비잖아요. 그래서 환급 이외의 금액은 포함되겠죠. 그 다음 U는 유지관리비랍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제대로 유지해야지만 제대로 임대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막 물이 새고 수도 망가져 있고 그러면 원래대로 사용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지관리 비용에 수선 비용이 들어가겠죠, 여러분. 공법에서의 수선. 얘가 학계론에서는, 부동산 학계론에서는 수선비라고 해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본래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본래대로 사용해야 수익을 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산가치 증가 없이 원래 그 용도 그대로 사용해서 수익을 누리기 위해 들어가는 지출액을 수익적 지출액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들이 기본적으로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얘는 세법에서 쓰는 용어. 그럼 이것과 상반되는 개념이 뭐냐면 크게 고쳐서 자본적 가치가 증가하는 지출액이 있어요. 예를 들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2층짜리 2인승이에요. 엘리베이터가. 그러면 2인승짜리면 딱 들어가면 2명 들어가면 이러고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건물의 가치가 높을까요? 낮겠죠. 유용성이 떨어지니까. 근데 엘리베이터를 확충하기 위한 공간은 충분해서 이 엘리베이터를 7, 8인승짜리로 바꿔 달았어요. 그럼 지분 투자자인 우리 입장에선 돈 나갔나요? 나갔죠. 그래서 지출액인데 그만큼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요. 그럼 양도할 때 그만큼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때 그 금액은 다시 들어올 거니까. 사실은 나가지 않고 안에 고여진 거니까. 비용으로 봐요, 안 봐요? 안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선의 반대 개념이 공법상 크게 고치는 대수선. 수선비를 반대 개념으로, 대수선의 개념을 우리 개론에서는 가치 증가 목적의 수선비라고도 해요. 그 다음 수익적 지출액이 아니라 이때 세법에서는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하겠죠. 그럼 결론은 이 쫙 깔아놓은 애들 중에
유지관리비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걸 바로 골라내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얘를 골라내는 MM이 있죠. 학창시절에 우리는 성적표가 나오면 정말 즐거웠죠. 즐겁지 않았죠, 솔직히. 그래서 성적표를 받으면 학창시절에 즐거웠던 기억, 수수수, 다 그냥 온통 수수수잖아요. 수수수. 그랬더니 나는 양가였다. 양가집 규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수수수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로 시작하는 애들은 포함되는 거고 숫자로 시작하지 않는 애들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자, 구분해 봅니다. 수선은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수로 시작했죠. 수익적 지출액 포함돼요? 포함돼요. 수로 시작했으니까. 대수선은 수로 시작 안 했죠? 포함되지 않죠. 가치증가 목적의 수선비 가로 시작했죠?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자본적 지출액 수로 시작하지 않았죠? 포함되지 않겠죠.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감은 아까 보셨던 감가상각비예요. 되겠죠. 그럼 지금 뭐까지 공부했죠? 유효한 총소득을 뽑아내고 경저세를 빼는데 경비 빼는 것까지 공부했어요. 보유기간 중에 임대사업이 영업이니까 영업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 이름이 영업경비였죠. 공정결, 세손유감. 다 들어가나 봤더니 공감이 간다, 결혼해서 간다. 공하고 결이 빠졌던 이유는 이미 위에서 뺐으니까. 감이 빠졌던 이유는 밑에서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그때 뺄 거니까. 지금 거기까지를 공부한 겁니다. 됐죠? 이번에는 저당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걸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거야. 우리가 은행에 갔습니다. 그래서 ATM기에 가서 현금 서비스액을 인출해요. 그럼 걔는 내 돈이에요? 빌린 돈이에요? 현금 서비스액은? 빌린 돈이죠. 그럼 그때 갚아야 돼요? 갚지 않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이자만 갚아요? 원금만 갚아요? 원리금을 갚아요? 원리금을 갚겠죠. 그래서 남의 돈 빌렸으면 남의 돈 갚는 걸 얘를 뭐라고 한다? 현금 서비스액이 아니라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부른다고요. 무슨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 그럼 얘는 이자만 갚는 거다? 원리금을 갚는다? 원리금을 균등하게 갚겠죠. 그럼 우리가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 6개 중에 남의 돈 빌렸다, 저당이 있다. 거기다 뭘 곱하면 저당 상수 곱하면 원리금이 균등하게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균등하게 원리금을 쪼개줬던 거죠. 그래서 저당의 저당 이자율을 곱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저당 이자율을 곱하면 이자만 나옵니다. 그래서 저당 상수를 곱하면 저당에 대해서 지불되는 금액이 나오는데 얘가 바로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르지만 우리가 보는 내용에서는 똑같다고 보셔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럼 결국 저당에 대해서 원리금을 갚겠죠. 원리금. 그리하여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에서 사용하는 게 뭐다? 저당 상수입니다. 기억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MM으로 기억합니다. 저당에는 뭘 곱한다? 저당 상수를 곱한다죠. 저당 상수. 그 다음 이제 영업소득세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주면 되는데 알아봐 보면 되는데 과세대상 소득을 구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 소득의 세율, 영업소득 세율을 곱하면 이게 영업소득세예요. 그런데 과세대상 소득 계산 시에 중요한 조정사항이 딱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3가지. 이건 왜 나오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기본 개념이 이거였죠, 여러분.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한 경비를 필요경비라고 해서 빼준단 말이에요. 됐나요? 그럼 우리가 유효한 총소득에서 영업경비, 비용을 뺐죠. 그럼 순영업소득에 그냥 세율을 곱하면 될 것 같은데 미세하게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회계상에서 쭉 수익을 계산해 가는 과정과 세법상에서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항목이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때리는 내용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세법상에서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아직 안 뺐다면 빼줘야 되는 거고 과세상 소득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만약에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걸 빼줬다면 빼버렸다면 그만큼 다시 더해서 세금 때려줘야 되는 거죠. 됐나요? 그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 상환분 플러스 이자 지급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원금 상환분은 이런 겁니다.
원리금을 연마다 1,000만 원씩 갚아요. 근데 원금 상환분은 대출 원금을 상환하는 게 500이 포함되어 있고 이자 지급분은 500이에요. 그러면 원금이 상환된 만큼은 이제 빌린 돈 중에 내 돈의 가치가 상환됨에 따라 늘어나는 거잖아요. 건물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커지는 거죠. 그럼 그만큼을 비용으로 볼까요? 당연히 비용으로 안 봐요. 근데 이자는 그냥 나가서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라는 표현을 쓰나요? 잠깐만. 우리는 경험과학을 공부한다고 그랬습니다. 부동산학은 경험과학이에요. 이자 비용이라는 표현 써요. 그러니까 이자는 비용이죠. 쓰기 때문에. 근데 원금 비용이라는 표현은 안 쓰죠. 그래서 원금 상환분은 비용이 아니고 이자 지급분은 비용이겠죠. 이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대체 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요. 대체 충당금은 뭐냐면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 강의실에 주된 구조가 있고 주된 건물의 구조가 있고 이 건물의 구조가 점점 사용이 됨에 따라 닳아 없어져요. 그럼 가치가 감해진 만큼 상각해서 떨궈서 비용으로 인정한다고요. 그게 감가상각비예요. 근데 이 건물에 뭐가 달려있냐면 시스템 냉난방 장치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시스템 냉난방 장치는 세월의 경과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되겠죠. 그럼 점점 가치가 떨어져서 더 이상 쓰게 되지 못할 때가 올 거예요. 못 쓰게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다시 교체를 하면 비용이 부담이 크니까 한 번에 부담이 크니까 이때 닳아 없어질 걸 대신 대비해서 그것을 대체할 것을 충당해 놓는 금액을 뽑아놔요. 먼저 모아놔. 이게 뭐예요? 대체 충당금. 그럼 이 대체 충당금은 유지관리비 속에 포함돼서 비용으로 떨구는데 얘를 세법상에서는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왜냐하면 얘가 나가는 돈 같지만 실은 나중에 그만큼 더 가치를 더 받겠죠. 건물을 팔았을 때. 그래서 대체 충당금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근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이미 빠져 있잖아요. 영업경비 속에. 그러니까 이만큼 다시 뭐해서 더해서 세금 때려줘야 되겠네요. 차감돼 있으니까 더해준다고요. 그런데 이 개념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충당금은 플러스예요. 플러스 조정하는 게. 그 다음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건데 영업경비 속에 없었죠. 그러니까 비용으로 까야 되는데 비용으로 인정받는데 아직 차감되지 않았으니까 얘는 빼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뺍니다. 그럼 얘를 외울 때 우리 안경 무슨 안경이었죠? 우리 교차 탄력성에서 한번 써먹었는데 뿔대 안경. 그래서 플러스가 나오면 대체제였잖아요. 한 번 더 써먹는 거예요. 뿔대 안경이 또 나옵니다. 뿔대. 그 다음 마감 마이너스 감가상각비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돼요. 이따가 MM으로 바로 외워버릴 겁니다. 이 내용. 그러면 이제 과세대상 소득을 계산할 때 순영업소득에서 출발하거나 세전현금수지에서 출발하는데 순영업소득에서 출발할 때와 세전현금수지에서 출발했을 때 둘이 딱 하나의 이유 때문에 부채 서비스액 때문에 순영업소득에서 고려를 추가적으로 해줘야 될 것과 세전현금수지에서 추가로 고려를 해줘야 될 내용이 달라져요. 그럼 볼까요, 여러분?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 상환분 플러스 이자 지급분이었잖아요. 그럼 부채 서비스액을 뺀다는 얘기는 원금 상환분도 빼고 이자 지급분도 빼고 세전이 남는 거네요. 맞죠? 그런데 이 둘 중에 뭐는 비용이 아니라면서요. 원금 상환분은 비용이 아니죠. 맞아요? 그럼 순영업소득에서 출발할 때는 순영업소득에서 과세상 소득으로 조정할 때는 비용인 이자 비용을 아직 빼기 전이잖아요. 이 밑에서 빼니까. 그럼 이자 비용만 빼면 되겠네요. 이자 지급분만. 그리고 뿔대 마감을 해주면 된다고요. 그런데 세전 현금 수지에서 이제 출발을 만약에 했다면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정이야, 여정. 걸어가는 거야. 그때 세전 현금 수지에서 출발을 만약에 했다면 이 둘이 빠진 상태죠. 원금 상환분도 뺀 세전이고 이자 지급분도 뺀 게 세전이잖아요. 그럼 세전 현금 수지는 이자 비용은 잘 뺀 거죠. 비용인 걸 뺐으니까 잘 뺐죠.
그런데 비용이 아닌 원금 사업을 뺀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다시 더해서 세금을 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하여 순영업소득에서 출발할 때는 이자 지급분을 빼야 되는 거고, 세전 현금 수지에서 만약에 출발해서 구한다면 원금 사업분을 더해서 구하는 겁니다. 뿔대 마감은 똑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외워버리는 방법, MM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MM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최장수 프로그램 중에 전원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전원일기에서는 순위는 누구는? 철이 아니에요. 순위는 무슨 안경을 쓰고 뿔대 안경을 쓰고 세금을 마감하러 간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영업소득세 계산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플러스 대체충당금 마이너스 감가상각비, 세전에서 출발하면 원금 사업분을 따지는데 전체를 만들려면 더해줘야 되겠죠. 이게 외우는 방법이에요. 순, 영업소득에서 출발하면 이자지분을 빼는데 순은 빼는 거였죠. 그래서 외울 때 전원, 순위, 뿔대 마감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때 이 둘을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세전부터 출발했으면 전원, 뿔대 마감하면 되고, 순영업소득에서 출발하면 순위, 뿔대 마감하면 되는 거죠. 됐죠? 결과는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전체를 만들려면 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금 사업은 더해요. 순 2에서 순은 빼는 거죠. 이자 지급분은 빼요. 순영업소득에서. 그 다음 플러스 대체충당금 플러스죠. 감가상각비 마감 마이너스 감가상각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부분의 계산 문제도 시험에 자주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보유기간 중에 현금 흐름은 조, 순, 전, 후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이에 뭘 낀다? 경, 저, 세를 끼워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는 공부했냐면 소득이 발생하면 경저세를 뺀다면서요. 그럼 조순전후만 기억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기억하는 방법이 있겠죠, 여러분. 그럼 기억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국무총리 중에 조순 총리가 계셨습니다. 무슨 총리요? 조순 총리가 계셨어요. 연식이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신다면 네이버 검색창에 한번 조순 총리를 쳐보세요. 그럼 조순 총리에 대한 내용이 쭉 뜰 겁니다. 성함도 정말 흔한 성함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가 뜰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세요. 조순 총리의 전과 후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조순 전후가 딱 들어오잖아요. 사이에 경저세만 끼워주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얘들은 기본적으로 수입인가요? 자, 한 가지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수입과 수익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걸까요? 미세하게 달라요. 이 둘은 달라요. 왜 다르냐면 들어온 돈 전체를 수입이라고 합니다. 수입 들어왔어요. 근데 수익은 들어온 돈에서 이익 부분을 따진 거예요. 그럼 이익을 따졌다는 얘기는 뭐를 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비용, 경비를 뺀 다음입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조순전후 경저세에서 경비가 뭐예요, 여러분? 경이죠, 경. 그럼 유효총소득은 아직 경비를 빼기 전이니까 얘의 정체는 사실은 수입이죠. 그럼 그 밑에 순영업소득부터는 경비를 뺀 다음이니까 얘들은 다 수익인가요? 수익들이겠죠, 세 가지는. 그래요? 그럼 중요한 건 수입이든 수익이든 따지지 않고 제가 전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당첨되게 해주세요, 빌고 빌었던 그 사람 기억나시죠? 근데 어느 날 영험하신 분이 꿈속에 나타나서 한마디 했다면서요. 뭐라고 했어요? 인간아 먼저 살아.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 투자액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하여 이제 조순전후 각각의 보유기간 중에 유효총소득과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 수지와 세후현금 수지에 각각 연결되는 투자액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투자액이 있어서 얘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저를 보세요. 뭐가 커져 있죠, 여러분? 저당이 커져 있죠. 왼쪽은, 제 왼손은 내 돈입니다. 오른손은 남의 돈이에요. 그래서 내 돈만 갖고 투자하려고 봤더니 고가성을 띄어서 비싸니까 남의 돈을 합쳐서 투자했어요. 그럼 지금은 전체 돈인가요? 내 돈만 있나요? 전체 돈이죠. 여기서 남의 돈을 뺐어요. 그럼 뭐만 남죠? 내 돈만 남아요?
그럼 이 식에서 조순전후 경저세에서 저가 남의 돈이죠. 그럼 저당을 빼기 전인 조수는 뭐랑 연결될까요? 전체 돈과 연결되겠죠? 총 투자액으로부터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짝꿍이 얘는 총 투자액이에요. 그런데 세전과 세후는 뭘 뺀 다음이니까, 저당 남의 돈을 뺀 다음이니까 이제 뭐만 남았다고요? 지분 투자액만 남았겠죠. 그래서 이 짝꿍을 가지고 또 다른 투자 분석 기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유효 총소득, 지분 투자액, 세전연금 수지, 총 투자액 이런 식으로 짝꿍을 어긋나게 맺어서 틀린 문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외워야 돼요? 외우지 않아야 돼요? 외워야 되겠죠. 외우는 방법이 있다고요. 이미 아까 설명드렸어요. MM으로. 조순 총리의 전과 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해 보세요. 조순 총리의 전과 후. 그럼 조순 전후가 잡혔죠. 경저세 사이에 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 7글자를 딱 완성시켰어요. 우리는. 그리고 또 하나. 총 투자액인 걸 기억하는 방법. 조순 씨는 직책이 뭐였다고요? 총리죠. 총이죠. 조순 총이. 총총. 되셨나요? 그럼 나머지 둘은 지분 투자액과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경비에는 저당과 세금은 포함되지 않겠죠. 고로 영업경비에 부채 서비스액이 포함된다 그러면 X입니다. 영업경비에 영업소득세 포함된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예요. 다 되셨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잘 이해가 안 됐어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 보면 이해가 될 거야. 예, 그 내용이 된 거예요. 그럼 보유기간 중에 현금 흐름 계산하는 식을 쫙 우리는 적어서 복습을 해봐야 된다고요. 꼭 밴드 들어오셔서 댓글에 복습해 보세요. 댓글 달면서. 가공기, 조순, 전후, 경저세 채웠죠. 조순, 전후, 경저세를 사이에 끼웠어요. 끼워 넣으면 돼. 그럼 가는 뭐였어요? 이제 기억나는 연습하는 거예요. 가능 총소득이죠. 가능 조소득. 그 다음 공은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 기는 뭐였죠? 주된 임대 수입 말고 기타 수입, 기타 소득이었죠. 그 다음 조는 유효 총소득이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 보유기간 중에 경비는 영업이었잖아요. 영업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 영업경비였죠. 그럼 경비 빼면, 지출 빼면, 비용 빼면 뭘 붙인다고요? 순영업소득이고. 순영업소득에서 남의 돈 갚아요. 원금만 갚아요? 이자만 갚아요? 둘 다. 남의 돈 원리금 갚는 걸 뭘 한다고요? 현금 서비스액이 아니라 무슨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을 빼게 돼 있죠.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은 이자만 지불하는 것이다 그러면 X라고요. 그래서 저당 이자를 곱하는 게 아니라 저당 상수를 곱했죠. 그럼 빼면 이제 세금만 남았네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기 전이겠죠. 세전 현금 수지라고 하고 이 현금 수지를 현금의 수입에서 지출을 뺐다 그래서 얘를 수익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세금을 빼는데 이때 빼는 세금은 영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때리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영업소득세를 빼겠죠. 재산세 아닙니다. 이거 자본이득세 아니에요. 자본이득은 언제 발생한다고요? 양도시 발생하는 거죠. 그럼 세금 뺐어요. 얘는 뭘까요? 세후 현금 수지가 되는 거죠. 이걸 유순, 세세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마시라고요. 중요한 포인트를 놓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조순, 전후, 경저세 깔아놓고 자, 연습합니다. 가공기 따라해보세요. 가공기, 조순, 전후, 경저세 그래놓고 각각이 뭐였는지 옆에다 한번 적어보시라고요. 한 2번만 해보시면 이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실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보유기간 중에 현금 흐름 크기 비교를 해볼게요. 가능한 총소득부터 시작해서 내용 들어갑니다. 그럼 가능한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을 빼죠. 뺐어요. 그런데 빼는 것만 있으면 유효 총소득은 무조건 작아질 텐데 공실이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현실에서 불량한 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또 하나 기타 소득은 있을 수 있죠. 기타 소득은 더하게 돼 있네요. 그럼 이때 만약에 기타 소득이 커요.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은 적은데 기타 소득이 크다고요. 그럼 더해진 게 더 크죠. 그 말은 가능한 총소득, 가능한 총임대 수입보다 주차장 수입 등을 더한 유효하게 손에 쥐게 되는 게 더 커질 수도 있나요? 유효 총소득이. 그래서 가능 조소득은 항상 유효 조소득보다 총소득보다 크다 그러면 걔는 X가 된다고요.
가공기의 기가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뺀 나머지에서는 유효총소득 기준으로 따져보면 이 다음부터는 다 빼나요? 다 빼나가죠. 경조세를 순서대로 빼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래로 내려갈수록 금액이 커져요, 작아져요? 내려갈수록 금액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순서가 조, 순, 전, 후에 조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이와 같이 되겠죠. 그런데 주의하실 건 잘 볼까요? 유효한 총소득이 있을 때 영업경비가 없을 수도 있을까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건물을 임대했는데 유지관리비 등 그 다음 세금 등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을까요? 재산세 등? 없어요. 그러니까 영업경비는 기본적으로 있게 돼 있다고요. 그럼 영업경비가 없는 경우는 없으니까 항상 유효총소득은 순영업소득보다 크겠네요. 그러니까 영업경비를 뺀 다음에 순영업소득은 뺀 만큼 작아지겠죠. 이 크기가 유지가 된다고요. 그런데 부채 서비스액은 없을 수도 있나요? 전액 지분투자액으로 투자가 되면 저당이 빵일 수 있잖아요. 그럼 저당이 빵이면 순과 전이 같아지겠네요. 그래서 순영업소득은 세전 현금 수지보다 반드시 크다 그러면 X라고요. 저당이 빵일 때에는 같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순영업소득과 세전 현금 수지가 같아졌다는 얘기는 순과 전이 같아졌다는 얘기는 저당이 빵이란 얘기잖아요. 전액 지분투자액으로 투자가 된 경우다 판단할 수 있겠죠. 이번엔 세전 현금 수지에서 영업소득세를 빼는데 비과세 대상이거나 아니면 과세할 영업소득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둘이 같아질 수도 있나요? 그래서 세전은 반드시 세후보다 크다 그러면 걔는 또 X가 된다고요. 같아질 수도 있으니까 영업소득세가 없다면 이렇게 크기 순의 문제도 주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양도시의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얘는 더 쉬워요. 지금까지 내용을 잘 공부하셨으면 껌이에요. 소득이 딱 발생하면 이 소득에서 경저세를 순서대로 뺀다고 했습니다. 경비저당 세금을. 그럼 양도시가 결국 뭐냐면 이게 매도시인가요? 건물을 양도했다는 얘기가 건물을 매도한 거잖아요. 그럼 매도하고 받은 금액은 뭘까요? 매도가액이죠, 여러분. 이게 소득이에요. 그럼 이 소득에서 바로 경저세를 순서대로 뺄 겁니다. 그럼 매도가액에서 빼는 경비는 무슨 경비일까요? 매도 경비를 빼겠죠. 매도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 그럼 경비를 빼면 비용, 지출, 경비 빼면 뭐 붙인다고요? 순매도액이 되겠죠. 순매도가액, 순매도액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저당을 빼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취득시에 지분투자액 나가고 비싸니까 남의 돈을 빌렸다고요. 그래서 보유기간 중에 열심히 갚아나가고 있었어. 그게 보유기간 중에 경저세 중에 저인 부채 서비스액이었잖아요. 걔는 목돈을 한꺼번에 다 갚아버리는 건가요?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건가요? 원리금을 균등상환했던 거예요. 그런데 팔 때까지 아직 못 갚은 원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직 못 갚은 잔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아직 못 갚은 미상환, 남의 돈은 저당, 남은 돈은 잔금. 그래서 미상환, 저당, 잔금을 뺀다고요. 표현이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얼마나 쉬운 얘기냐면 아직 못 갚은 남의 돈 갚고 목돈으로. 지금 그 얘기죠. 그럼 얘를 뺐어요. 소득에서 경비 빼고 저당 뺐죠. 그럼 이제 뭐만 남았으니까 세금만 남았으니까 얘는 세전 세후. 세전에 집 나갔던 지분액이 양도시에 복귀했죠. 세전 지분 복귀액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세금을 뺄 거예요. 그럼 정부는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그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잖아요. 아까 산값보다 판값이 높아서 자본가치 증가를 통한 이득이 발생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본가치 증가를 통한 이득에 대한 세금, 자본이득세를 빼죠. 이게 바로 세법에서 얘기하는 양도소득세가 되겠죠. 그럼 얘를 빼면 세후 지분복귀액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결국 아까는 조, 순, 전후였나요? 보유기간 중에는. 그럼 얘는 매순 전후예요. 매순 전후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양도시가 매도시잖아요. 그 내용으로 쫙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매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채워나가겠죠. 다. 그 다음 지분액이 복귀하겠죠. 그때 뭐만 헷갈리냐면
미상한 저당장금과 부채 서비스액이 언제 보유기간 중에 저당인지, 언제 양도시에 저당인지 헷갈려요. 목돈은 미상한 저당 잔금이잖아요. 목돈을 갚아버리는 건 팔 때죠, 팔 때. 자본가치 증가를 통한 이득을 누리는 것도 언제 누리는 거예요? 팔 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취득 시에 집 나가는 내 돈을 지분에 보유기간 중에 놀리지 않고 임대했을 때 들어오는 걸 쭉 계산해서 세후 현금 수지 구했던 거죠. 양도시 투자기간의 말에 매도시에 세후 지분 복귀액이 있었어요. 집 나갔다, 지분액 나간다, 양도하면 지분액이 복귀한다, 임대 수입 들어온다. 그런데 경조세까지 손에 다 빼고 손에 쥐니까 세후를 따진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가능한 조소득에서 공실, 가공기, 기타 소득 더하고 유효 총소득. 그럼 유효 총소득은 가능 조소득보다 커질 수도 있다. 왜 커질 수 있다? 기타 소득이 크면. 그럼 유효 총소득부터 경저세를 빼는데 이때 빼는 경비가 영업이니까 영업경비 빼면 순자, 순영업소득. 거기서 저당 빼는데 현금 서비스액이 아니라 뭐다? 부채 서비스액. 얘는 이자만 원금 플러스 이자, 원금 플러스 이자. 그러니까 저당 이자를 곱하는 게 아니라 무슨 상수? 저당 상수를 곱해서 구한다. 빼면 세금만 남았으니까 세금을 빼기 전 세전 현금 수지. 그럼 여기서 세금을 빼는데 영업소득에 대한 세금이니까 지금 이게 영업소득이니까 영업소득에 대한 세금, 영업소득세를 빼면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오더라.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얘를 외울 때 어떻게 외웠다고요? 조순 총리의 전과 후, 조순 전후 사이의 경저세. 그리고 조순 총리니까 이 부분에 총총. 조수는 총투자액과 연결이죠. 전후는 지분투자액과 연결이었죠. 그리고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과세 대상 소득의 조정은 무슨 일기? 전원일기에는 누가 산다? 순위. 전원일기에 사는 순위는 무슨 안경 썼고 뿔대 안경 썼고 세금을 마감하러 간다? 뿔대 마감. 대는 대체 충당금. 보통 시험 문제에 대체 충당금 보통 안 줘요. 계산 문제를 줘도. 감가상각비, 마감이죠. 마이너스, 플러스 대체 충당금. 둘 중 하나를 사용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세후 지분 복귀액에서는 매도하고 받은 금액에서 경저세 빼요. 매도 경비 빼고. 뺐으니까 순자, 순매도액이고 아직 못 갚은 남의 돈 한꺼번에 갚는 걸 아직 못 갚은 상환, 미상환, 남의 돈 저당, 남돈 잔금 빼주면, 목돈 갚으면 이제 세전 지분 복귀액이고 거기서 세금을 빼는데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자본이득세. 이거 영업소득세 아닙니다. 빼면 세후 지분복귀액이 되는 거죠. 이렇게 꼭 정리가 되셔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지금 현금 흐름 분석의 내용까지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한번 해본 거예요. 10분 쉬고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의 내용들이 다 기억이 나면 정말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네. 10분 쉬고 꼭 돌아오셔야 돼요. 꼭 반드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네, 10분 쉽니다.